여러분, 40년을 함께한 친구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술을 마시고, 기쁜 일도 슬픈 일도 나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단 한 번의 순간에 모든 게 무너집니다. 그 사람이 변한 게 아니에요. 처음으로 진짜 얼굴을 본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쁜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나쁜 사람이 바로 옆에 앉아 있었는데 30년 동안 몰랐다는 겁니다. 수천 년 전 유대인들의 탈무드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단 세 가지 순간에 반드시 드러난다고요. 그런데 오늘 저는 거기서 한 걸음 더 가보려 합니다. 남을 보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는 그 거울을 돌려서 나 자신을 비춰보는 이야기까지 해보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실 겁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나 자신을 보는 눈이 달라지실 겁니다. 가을이 깊어지면 공원 벤치가 유독 눈에 들어옵니다. 사람들은 둘씩, 셋씩 나란히 걸어가는데 가끔 혼자 앉아 계신 분이 보여요. 슬퍼 보이는 것도 아니고 외로워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낙엽이 떨어지는 걸 가만히 바라보고 계세요. 그런데 그 뒷모습을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분은 지금 누구를 떠올리고 계실까? 예전에 이 벤치에 함께 앉았던 사람이 있었을까? 지금 그 사람은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은 혹시 이런 적 없으십니까?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는데 오히려 집에 혼자 있을 때보다 더 쓸쓸하게 느껴지는 순간이요. 웃음소리는 들리는데 내 이야기를 진짜로 듣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순간 말입니다. 사람 사이에서 느끼는 외로움, 그게 가장 무거운 외로움입니다. 오늘 저는 사람을 의심하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 가을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을 사람을 고를 때 어떤 눈으로 보아야 하는지 그 이야기를 드리려는 겁니다. 누구를 새로 만나자는 게 아니에요. 이미 곁에 있는 사람 중에 누가 진짜인지 그걸 아는 것만으로도 남은 날들이 훨씬 따뜻해집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곁에 정말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5분이면 댓글에 5, 3분이면 3, 1분이면 1이라고 적어주십시오. 숫자 하나면 됩니다. 저는 그 숫자 하나하나가 참 궁금합니다. 여러분, 화를 내는 건 나쁜 일이 아닙니다.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있고 속이 뒤집히는 일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화 자체가 아닙니다. 그 화가 누구를 향하느냐, 그게 무서운 겁니다. 69살 최순자 씨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동네에서 소문난 살림꾼이었어요. 김장철이면 옆집 아주머니들이랑 같이 배추를 절이고 누구네 집에 경사가 나면 제일 먼저 떡을 해다 놓는 분이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항상 무릎 위에 손수건을 가지런히 올려놓고 드시는 그런 단정한 분이에요. 아들 내외와 함께 사시는데 며느리와도 큰 다툼 없이 지내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저녁이었어요. 8살짜리 손자가 국을 엎질렀습니다. 식탁 위로 국물이 쏟아지고 며느리가 황급히 행주를 집어닦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최순자 씨 입에서 뜻밖의 말이 튀어나옵니다. 엄마가 애를 어떻게 가르치는 거야? 목소리가 갑자기 달라진 겁니다. 그러더니 밥그릇을 탁 내려놓으셨어요. 아이는 울기 시작했고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그릇을 들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요. 저녁에 아들이 퇴근해서 오늘 어땠냐고 물으니까 최순자 씨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활짝 웃으시며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별일 없었어. 다 같이 밥 잘 먹었지.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며느리 앞에서 밥그릇을 내려놓던 그 손과 아들 앞에서 웃으며 괜찮다고 말하던 그 입이 같은 사람입니다. 이건 순간적으로 화가 난 게 아니에요. 누구 앞에서는 화를 내도 되고 누구 앞에서는 안 된다는 걸 정확히 아는 겁니다. 그게 실수입니까?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나이 들면 화가 나는 건 어쩔 수 없지.
참다 참다 터지는 거 아니겠어? 맞습니다. 살면서 쌓인 게 많으시니까 화가 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화가 정말 아무한테나 터집니까? 윗사람 앞에서도 그렇게 터집니까? 밥그릇을 내려놓을 수 있는 상대가 정해져 있다면 그건 참다가 터진 게 아닙니다. 골라서 터뜨린 겁니다. 화는 잘못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화를 약한 사람한테만 쏟는 건 그건 성격이 아니라 그 사람의 밑바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변에 이런 분이 있을 때 말입니다. 저는 3번의 기회를 드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처음 한 번은 누구나 힘든 날이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십시오. 두 번째 같은 일이 반복되면 그건 신호입니다. 부드럽지만 분명하게 한마디 하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마음이 불편합니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소리 지를 필요도 없고 따질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세 번째도 똑같다면 그건 더 이상 실수가 아닙니다. 그때는 조용히 거리를 두십시오. 선언할 필요 없습니다. 만나는 횟수를 줄이고 전화를 짧게 끊고 자리를 함께한 일을 하나씩 빼면 됩니다. 시끄럽게 등을 돌리는 게 용기가 아니에요. 조용히 한 걸음 물러서는 것, 그게 이 나이에 할 수 있는 가장 품격 있는 자기 보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화를 내는 것보다 더 정직하게 사람의 속을 보여주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술잔입니다. 여러분, 술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술이 사람을 벗기는 겁니다. 72살 한상우 씨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공무원으로 30년 넘게 일하다 7년 전에 퇴직하셨어요. 동네 경로당 옆에 바둑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매주 2번씩 바둑을 두는 게 낙이었습니다. 성격이 차분하고 말이 없는 분이에요. 여름이면 아이스박스에 보리차를 넣어와서 바둑 두는 친구들한테 돌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회원들 사이에서 상우 형은 참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소리를 듣는 분이었습니다. 그의 연말 모임이 있었어요. 송년회라고 해봐야 고깃집에서 소주 몇 병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분위기가 좋았어요. 다들 한 해 고생했다며 잔을 부딪혔습니다. 한상우 씨도 평소보다 한두 잔 더 드셨어요. 소주 2병쯤 들어갔을 때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한상우 씨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 모임 처음 만든 사람이 누군지 알아? 내가 아니었으면 이 자리가 있기나 했겠어. 옆에 앉은 오래된 벗이 슬쩍 말렸어요. 상우야, 오늘 좋은 날인데 그만하자. 그 한마디에 한상우 씨가 물컵을 탁 밀어버렸습니다. 물이 쏟아지고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자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조금 전까지 보리차를 돌리던 그 손이 물컵을 밀어버린 겁니다. 그날 자리는 어색하게 끝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상우 씨가 전화를 돌렸어요. 한 명한테 미안하다고, 어젯밤 내가 술이 과했다고, 정말 죄송하다고요. 목소리는 여느 때처럼 따뜻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3명이 모임에 나오지 않았어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발길을 끄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과를 안 받아준 걸까요? 아닙니다. 받아줬어요. 전화 받으면서 괜찮다고 그럴 수 있다고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마음은 이미 돌아선 거예요. 한 번은 봐줄 수 있습니다.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그 한 번이 보여준 얼굴, 그게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겁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처음엔 진심으로 들립니다. 두 번째는 그냥 듣게 됩니다. 세 번째는 아, 이건 습관이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핀란드 헬싱키 대학교에서 3만 명이 넘는 사람을 11년 동안 추적한 연구가 있습니다. 술을 마실 때 자주 자제력을 잃는 사람은 치매에 걸릴 위험이 약 3배 가까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술이 벗겨내는 건 그날 저녁의 가면만이 아니에요. 오랜 세월에 걸쳐서 사람의 품격을 지켜주는 뇌의 그 부분까지 조금씩 갉아먹는다는 뜻입니다. 술은 지붕 위에 내리는 빗물과 같습니다. 기와가 튼튼하면 빗물은 홈통을 타고 조용히 흘러내려요.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기와에 금이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그 틈으로 스며들어서 석가래를 적시고 마룻바닥까지 썩게 만듭니다. 비가 금을 만든 게 아니에요. 원래 있던 금을 비가 드러낸 겁니다.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술이 사람을 나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원래 있던 금을 밖으로 보여주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 술자리에서 한번 본 그 얼굴, 술 때문이라고 넘기지 마십시오. 취하면 실수한다고요? 아닙니다. 취하면 솔직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솔직함이 약한 사람을 향해 주먹이 되어 날아가는 사람이라면 그건 더 이상 여러분이 감싸 안아야 할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고개를 끄덕이신 분이 계실 겁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한 번만 눌러 주십시오. 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과 같은 나이대의 분들께 조금이라도 더 닿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버튼 하나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화가 날 때 술잔 앞에서 사람의 밑바닥이 보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보다 더 조용하게 더 깊은 곳을 보여주는 게 하나 있어요. 소리도 없고 표정도 없는데 그 사람의 진짜 무게가 드러나는 순간, 바로 돈 앞에 섰을 때입니다. 67살 윤재호 씨 이야기입니다. 이분한테는 4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학교 때부터 붙어 다니던 사이는 아니에요. 30 즈음에 동네 목욕탕에서 처음 말을 섰고 그 뒤로 40년을 가까이 지낸 사이였습니다. 명절이면 서로 집에 인사를 갔고 아이들 돌잔치에도 빠지지 않았어요. 가족보다 자주 보내도 있었습니다. 그 친구 아내가 크게 아팠어요. 입원비가 급했습니다. 친구가 윤재호 씨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재호야, 미안한데 500만 원만 좀 빌려줄 수 있겠나? 퇴원하면 바로 갚을게. 윤재호 씨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바로 돈을 건넸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천히 갚아도 돼. 급한 거 먼저 해. 2년이 지났습니다. 친구 아내는 퇴원했고 건강도 많이 회복되었어요. 그런데 돈 이야기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재호 씨도 쉽게 꺼내기가 어려웠어요. 40년 우정인데 돈 때문에 사이가 틀어지면 어쩌나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마침 윤재호 씨도 무릎 수술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수술비가 필요했어요. 용기를 내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있잖아, 그때 그 돈 말인데 요즘 나도 좀 필요한 일이 생겨서 말이야. 친구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잠깐 뜸을 들이더니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 그거? 나는 네가 그냥 준 줄 알았는데 그때 천천히 갚아도 된다며? 40년입니다. 40년을 나란히 걸어온 사이에서 나온 말이 그겁니다. 천천히 갚아도 된다는 말이 갚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급하지 않으니 형편될 때 갚으라는 배려였어요. 그 배려를 공짜로 바꿔버린 겁니다. 윤재호 씨는 그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다고 해요. 이분 서랍 속에 낡은 수첩이 하나 있습니다. 파란 볼펜으로 이렇게 적혀 있어요. 500만 원 3월 12일 빌려준 돈을 기록한 겁니다. 그런데 이 수첩을 왜 아직도 갖고 계시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돈을 돌려받으려고 쓴 게 아닙니다. 내가 들은 그 말이 믿기지가 않아서 이게 진짜 일어난 일인지 확인하려고 꺼내보는 거예요. 가슴이 먹먹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잠시 숨을 한번 고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기억이 떠오르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의 철학자 세네카라는 분이 이런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본성을 시험하고 싶으면 그에게 권력을 쥐어주라. 그런데 권력을 줄 수 없다면 돈으로 시험하라.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요.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바꿔서 드리고 싶습니다. 돈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돈 앞에 선 사람의 얼굴이 무서운 겁니다. 우리 속담에 돈이 장사라는 말이 있지요. 돈 앞에서는 장사도 없다. 그만큼 돈의 힘이 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돈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돈 앞에서 달라지는 사람이 무서운 겁니다. 평소에 우리가 남이가를 외치다가 고작 밥값 앞에서 눈을 피하는 사람, 큰 돈을 빌려놓고 갚을 생각은 없으면서 오히려 빌려준 사람을 난처하게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내 돈은 소중하고 남의 돈은 가볍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건 절약이 아니에요. 상대방의 마음을 그 돈의 무게만큼도 여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돈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이걸 마음속 봉투라고 부릅니다. 누군가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건네기 전에 자기 자신한테 먼저 물어보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 돈을 갚지 않으면 나는 이 우정까지 잃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만약 그 각오가 안 된다면 돈 대신 다른 방법으로 도와주십시오. 같이 병원에 가지고 좋은 의사를 소개해주고 필요한 물건을 사다 놓는 것도 도움입니다. 꼭 돈이어야만 정이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 빌려주기로 마음먹었다면 그 순간 마음속으로 이미 준 돈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돌아오면 감사한 거고 안 돌아오면 그게 그 사람의 값이었던 겁니다. 1,000만 원으로 사람의 본색을 알 수 있다면 그건 비싼 수업료가 아닙니다. 그런데 40년 친구를 잃는 것, 그건 어떤 돈으로도 다시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세 가지 순간을 말씀드렸습니다. 화가 날 때, 술잔 앞에서, 돈 앞에서, 이 세 가지는 말하자면 경고등 같은 겁니다. 깜빡일 때 보면 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생에는 경고등 없이 들이닥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관계의 진짜 무게가 드러납니다. 74살 신동호 씨는 정비소를 하던 분입니다. 손이 크고 목소리가 큰 분이에요. 동네 어디를 가도 동호 형, 동호 삼촌 소리를 들을 만큼 얼굴이 넓었습니다. 명절 전에는 정비소 앞에 평상을 펴놓고 동네 사람들이랑 막걸리를 나눠 마시곤 했어요. 전화기 연락처에 이름이 200개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쓰러졌어요. 경미한 뇌졸중이었습니다. 오른팔이 잘 안 움직이고 말이 조금 어눌해졌어요. 3주 동안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200명이 넘는 연락처 중에 병문안을 온 사람이 몇 명이었는지 아십니까? 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4명 중에 한 분이 특별했어요. 이 사람은 신동호 씨와 특별히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동네 공원에서 아침마다 체조를 같이 하던 사이였어요. 이름은 서로 알지만 집에 가본 적은 없는 그 정도 사이요. 그런데 이분이 매일 왔습니다. 매일이요. 작은 냄비에 죽을 끓여서 들고 와서는 30분쯤 옆에 앉아 있다가 조용히 돌아갔어요. 대단한 말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옆에 앉아서 창밖을 같이 보는 거예요. 신동호 씨가 고맙다고 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아이고 형 고맙긴요. 지난달에 형한테 접이식 의자 빌려서 낚시 갔다 왔는데 그것도 아직 안 갚았는걸요. 접이식 의자 하나 빌려간 게 전부인 사이가 3주 동안 매일 죽을 끓여온 겁니다. 반면에 명절마다 평상에 앉아 같이 술을 마시던 사람들은 전화 한 통이 없었어요. 신동호 씨가 퇴원하고 나서 한 일이 있습니다. 전화기를 열어서 연락처를 정리했어요. 200개가 넘던 이름 중에서 150개를 지웠습니다. 화가 나서 지운 게 아니에요. 미워서도 아닙니다. 그냥 알게 된 겁니다. 아, 이 사람들과 나 사이에는 정비소가 있었던 거지. 정이 있었던 게 아니었구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전화기를 꺼내서 연락처를 한번 훑어보신다면 내가 쓰러졌을 때 정말로 달려와 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 숫자가 적다고 슬퍼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그 적은 숫자가 여러분의 진짜 재산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는 정원에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여름에는 다 초록이에요. 잎이 무성하고 그늘도 넓어서 어떤 나무가 튼튼하고 어떤 나무가 부실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겨울이 오면 달라져요. 잎이 다 떨어지고 찬바람이 불면 뿌리가 얕은 나무는 그대로 쓰러집니다. 그때 여전히 푸른 나무가 있어요. 소나무, 잣나무. 사계절 내내 같은 빛깔인 나무들입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겨울이 와야 누가 소나무였는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사람들이 안 오는 건 바쁘니까 그런 거지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야. 이해해야지. 맞습니다. 누구나 바쁘고 누구나 사정이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죽을 끓여서 3주를 매일 온 그 사람도 바빴습니다. 그 사람한테도 삶이 있고 일이 있어요. 30분이요. 딱 30분이면 됩니다. 전화 한 통이면 5분입니다. 진짜 마음이 있는 사람한테는 그 5분이 생깁니다. 안 오는 건 바빠서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의 5분 안에 없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는 게 아프긴 합니다. 그렇지만 인정하고 나면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신동호 씨가 연락처를 지우고 나서 화가 아니라 홀가분함을 느낀 것처럼요. 200명의 전화번호보다 죽 한 그릇 들고 매일 와주는 한 사람. 그게 여러분 인생의 진짜 무게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화를 내는 사람, 술잔 앞에서 달라지는 사람, 돈 앞에서 얼굴이 바뀌는 사람, 어려울 때 사라지는 사람, 전부 남의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중에서 가장 하기 어려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거울을 돌려보는 이야기입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2000년 전 사람인데 매일 아침 일어나면 공책에 글을 적었다고 해요.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나는 배은망덕한 사람을 만날 것이고 겁에 난 사람도 만날 것이고 거짓된 사람도 만날 것이다. 그런데 그들을 탓하기 전에 먼저 물어야 한다. 나는 과연 그들과 다른가? 2000년 전 황제가 매일 아침 자기 자신한테 던진 질문입니다. 황제도 이렇게 물었는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 질문을 자기 자신한테 던져보았습니까? 오늘 저는 4가지 순간을 말씀드렸어요. 화가 날 때, 술잔 앞에서, 돈 앞에서, 위기 앞에서 이 4가지를 듣는 동안 혹시 떠오른 얼굴이 있으셨습니까? 아, 그 사람이 딱 이래 하고 고개를 끄덕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용기를 내서 한 번만 질문을 바꿔보시겠습니까? 그 4가지 순간에 나는 어떤 얼굴이었을까? 한 분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어른 한 분,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사신 분이에요. 직장에서는 한 번도 큰 소리를 낸 적이 없었고 동료들 사이에서 인격이 좋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모임에 나가면 항상 웃는 얼굴이었고 후배들한테 밥을 사줄 때 한 번도 아까운 내색을 안 했어요. 밖에서는 누구나 인정하는 점잖은 어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의 아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아버지는 밖에서는 항상 부드러우시잖아요. 그런데 왜 집에 오시면 엄마한테 저한테는 자꾸 짜증을 내세요? 그 한마디가 가슴에 박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화가 났어요.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건데?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삼키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들 말이 틀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 말을 듣고 그분은 한참을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합니다. 저도 솔직히 그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밖에서 동료한테는 한 번도 언성을 높인 적이 없는데 집에 와서 아내가 반찬 이야기를 꺼내면 왜 짜증부터 났을까? 후배한테는 선뜻 지갑을 열면서 아내가 시장 갈 돈 이야기를 하면 왜 인상이 먼저 찌푸려졌을까? 모임에서는 누가 실수를 해도 괜찮다 괜찮다 하면서 집에서 아이가 실수하면 왜 목소리가 올라갔을까? 바깥에서 보여주던 그 점잖은 얼굴이 진짜였습니까? 아니면 집에서 나오던 그 찡그린 얼굴이 진짜였습니까? 여러분, 이건 그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세대 많은 분들이 비슷한 경험을 갖고 계실 거예요. 밖에서는 참고 집에서 풀었습니다. 사회에서는 예의를 지키고 가족한테는 날 것 그대로를 보여줬어요. 그게 나쁜 마음에서 그런 게 아닙니다. 가족이니까 편하게 해도 된다고 우리는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그 편함이 때로는 함부로 하는 것과 구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편하게 대하는 것과 함부로 대하는 것은 다릅니다. 편한 건 신발을 벗는 거예요. 함부로 하는 건 신발을 벗어서 던지는 겁니다. 그 어른이 아들의 말을 듣고 나서 한 일이 있습니다. 거창한 건 아니에요. 다음 날부터 퇴근하고 집에 들어올 때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면서 3초만 멈추기 시작한 겁니다. 딱 3초요. 현관 불 아래 서서 신발을 가지런히 놓고 숨을 한번 내쉬고 그리고 들어갑니다. 회사에서 있었던 일, 밖에서 쌓인 감정, 그걸 현관에 잠깐 내려놓는 시간이에요. 겨우 3초입니다. 이게 대단한 건가 싶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걸 석 달 했을 때 아내가 먼저 알아챘다고 합니다. 요즘 당신 좀 달라진 것 같아. 들어올 때 얼굴이 부드러워졌어. 3초가 바꾼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남을 보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남을 보는 눈은 누구한테나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이건 아닌데 우리는 남의 허물을 아주 잘 봅니다. 그런데 나를 보는 눈은요. 그건 용기가 있어야 뜨는 눈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하나만 제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오늘 밤 잠들기 전에 5분만 시간을 내보십시오. 3분도 됩니다. 이불 속에 누워서 세 가지만 스스로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첫 번째, 오늘 나는 나보다 약한 사람한테 화를 낸 적이 있는가? 가족한테, 가게 점원한테, 전화 상담원한테 혹시 나도 모르게 목소리를 높인 적은 없었는가? 두 번째, 오늘 나는 인색했던 순간이 있는가? 돈만이 아닙니다. 칭찬에 인색하지는 않았는가? 고맙다는 말에, 수고했다는 말에 인색하지는 않았는가? 세 번째, 오늘 내가 한 말 중에 정신이 맑았더라면 하지 않았을 말이 있는가? 술 때문이든 피곤함 때문이든 감정 때문이든 다 대답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떠오르면 그걸로 충분해요. 중요한 건 대답이 아니라 질문을 던졌다는 것 자체입니다. 남한테는 매일 묻잖아요, 쟤는.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그래? 그 질문을 하루에 한 번만 나한테 돌려보자는 겁니다. 남을 보는 눈은 누구나 있습니다. 나를 보는 눈은 용기가 있어야 뜹니다. 잠깐만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게 하나 있어요. 남의 허물은 멀리서도 보이는데 내 허물은 거울 앞에 서야 겨우 보입니다. 그런데 그 거울 앞에 설 용기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어른입니다. 완벽한 사람이 어른이 아니에요. 자기 금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이 어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술은 지붕의 금을 보여준다고. 그런데 지붕의 금을 알면 고칠 수 있습니다. 모르는 채로 비를 맞으면 집이 무너져요. 내 금을 아는 것, 그게 무너지지 않는 방법입니다. 완벽한 사람이 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나이에 완벽해지겠다는 건 욕심이에요. 다만 어제보다 조금 나은 사람, 오늘 한 번이라도 나를 돌아본 사람, 그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멋진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꽤 길었습니다. 저와 함께 여기까지 와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나눈 이야기를 천천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화가 났을 때 그 화가 누구를 향하느냐? 그게 그 사람의 첫 번째 민낯이었습니다. 윗사람 앞에서는 삼키고 약한 사람 앞에서만 터뜨리는 분노, 그건 실수가 아니라 선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술잔 앞에서 벗겨지는가 하면 술은 지붕 위의 빗물과 같아서 금이 있는 곳을 정직하게 드러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술 뒤에 따라오는 사과가 습관이 되는 순간 사람들은 소리 없이 떠난다고요. 돈 앞에서 드러나는 무게, 40년 우정이 500만 원 앞에서 무너지는 걸 보았습니다. 천천히 갚아도 된다는 배려를 공짜로 바꿔버리는 사람, 그 사람의 눈에 여러분은 친구가 아니라 지갑이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기가 왔을 때 누가 남는가? 200명의 연락처가 4명으로 줄었지만 접이식 의자 하나 빌려간 사이가 3주를 매일 찾아왔습니다. 인생의 겨울이 와야 소나무가 보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울을 돌려보는 이야기. 남을 볼 줄 아는 건 누구나 합니다.
그런데 그 잣대를 나한테 들이대는 건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밖에서는 점잖았지만 집에서는 짜증을 쏟아내던 어른이 현관에서 3초를 멈추는 것으로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5가지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5가지를 관통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진짜 품격 있는 사람은 남 앞에서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거울 앞에서 정직한 사람입니다. 자기 안에 금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 그 금을 감추는 대신 들여다보는 사람, 나이가 많다고 어른이 아니에요. 나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어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떠오른 얼굴이 있으십니까? 화를 낼 때 달라지던 누군가. 술자리에서 처음 본 얼굴, 돈 앞에서 변하던 사람, 아니면 내가 힘들 때 조용히 옆에 있어준 사람. 혹시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이 떠오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어떤 이야기든 괜찮습니다. 댓글에 적어주십시오. 짧아도 됩니다. 한 줄도 됩니다. 여기는 누구의 이야기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적어주시는 한 줄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다른 분한테는 큰 위로가 됩니다. 내 이야기가 누군가의 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이 이야기가 필요한 분이 주변에 계시다면 형제든 친구든 이웃이든 이 영상을 한번 보내주십시오. 따로 말을 보태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보내시면 됩니다. 받는 분이 알아서 느끼실 겁니다. 아, 이 사람이 나를 생각해서 보냈구나. 그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살아오신 날들이 짧지 않으시잖아요. 좋은 사람도 만나셨고 사람 때문에 아팠던 적도 있으실 겁니다. 그 모든 시간을 버텨오신 여러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힘이에요. 저는 여러분한테 완벽해지시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어디에서도 그런 말은 하지 않았어요. 다만 한 가지, 내일은 오늘보다 사람을 보는 눈이 한 뼘만 더 넓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눈으로 가장 먼저 봐주셔야 할 사람은 남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매주 저는 이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가르치려고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서 같이 생각하고 같이 돌아보려고 오는 겁니다. 세상에 혼자 앉아있는 벤치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서만큼은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은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